탱크랑 비행기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드론이 튀어나온 그런 거랑 비슷한 충격이었기 때문에 9.11 테러 이후에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전쟁 한 거랑 비슷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638년에 이제 무슬림이 지배를 하고 있었던 거죠. 비례 원칙은 맞은 만큼만. 상대방이 새 총 쐈는데 여기 핵폭탄 떨어뜨리면 안 되는 거죠. 그게 그 유명한 정당한 전쟁 현대 개념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다시 우리가 찾으러 간다라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찾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적을 얕잡아보고 정보를 확인하지 못했는데 그게 기만에 당했다. 이 두 번째 실패가 결국은 이 제국의 멸망을 가져오는구나. 하지 않아야 될 전쟁이었어요. 교수님, 기자님, 뭐 결국에는 동로마 제국이 괜히 파티마 왕조 치러 가는 셀주크 투르크 평화협정 뒤통수 쳤다가 만지케르트 전투에서 깨져서 지금 굉장한 위기가 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네. 황제는 눈이 멀고 쫓겨났다고 하셨는데 네. 패배한 황제는 네네. 그럼 동로마 제국 쫓겨났고 황제 죽었죠. 죽었다. 네. 그럼 새로운 황제가 들어선데 지금 군사력이 박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비잔틴은 이제 꺼져가는 나라가 되고 있죠. 계속적으로 사실은 한 번도 제대로 힘을 못 써봐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만지케르트 전투를 대한민국의 어떤 방송에서도 다뤄본 적이 없는 겁니다. 우리 만지케르트 전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다. 예,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우리 기자님한테 많이 배웠어요. 이 진영 우리 그런 거 공부해 본 적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예. 제국이 무너질 정도로 진짜 대패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패망의 시작인 거죠. 왜냐면 그냥 전쟁에서 지고 그 다음에 평온에서 괜찮은데 강력한 세력이 지금 형성이 돼 있잖아요. 네. 변방에서부터. 네.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침투 당하기 시작한 거고 시간이 지난다 보시면은 이 동로마 제국의 마지막 남은 게 어디냐면 이 콘스탄티노플만 남은. 지금의 이스탄불. 이스탄불. 네, 그게 1450년에 그것까지 끝나면서 완전하게 이 아나톨리아 반도가 무슬림 땅이 돼버리는 거죠. 아니 근데 기자님 이게 야금야금 결국엔 그 큰 제국이 잡아먹혔다는 얘긴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전투에서 패배했다고 해도 제국이니까 다시 뭐 군사를 긁어 모으고 뭐 이게 좀 힘들겠지만 버티면 될 것 같은데 뭐 테마 제도라는 어떤 군사적 행정 체제가 뭐 붕괴됐다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두 가지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군사 동원 제도는 동로마 제국 기본적으로 돈으로 구성돼 가지고 이민족들을 구성하거나 아니면 속지주의 그 자기 직할령을 징집을 하거나 이런 게 섞여져 있는데 한 번 이렇게 큰 패배를 하고 난 다음에 돈을 주고서도 이제 사람들 소집하는 게 쉽지도 않고 기본적으로 권위에 기대거나 이런 황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동원력 자체가 크게 박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두 번째로 이게 전제전에도 똑같은데 만지케르트 전투는 단순히 이제 사람 대 사람이 붙은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서로 다른 이제 무장과 컨셉을 가진 국가가 해서 동로마 제국의 그 중장과 보병들이 패배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비유를 하자면 제가 요새 막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할 때 탱크랑 비행기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드론이 튀어나온 그런 거랑 비슷한 충격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걸 어떻게 바꿔야 될지 이런 데 고민도 좀 힘든 거고 기존에 훈련하는 체계라든가 민족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어떤 민족들은 뭐 그리스는 해군을 하고 어떤 민족은 뭐 기병을 하고 이런 식으로 민족별로 이제 병과 구성이 좀 달라요. 그런 것도 이제 다시 개편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저런 새롭게 싸우는 방법을 아는 적과 붙어서 졌으니까. 그럼 내가 익숙한 패배가 아니고 뭐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돼? 이거를 못 찾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물밀듯이 얘네가 들어오는 거군요. 예, 거기다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용병이라고 해가지고 돈으로 주는데 그 동로마 제국의 재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이 과정에서도 화폐 개혁 같은 걸 좀 시도를 했다가 잘 안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새로 등장한 이 셀주크가 보통 내기들이 아니거든요. 강력한 또 예. 왕국이 사실 셀죽이 근데 좀 젠틀하긴 했어요. 만스케르트에서 이긴 다음에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알파 아르슬란이 야 당분간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점차적으로 이 셀축의 힘이 세지니까 무섭죠. 동로마는 쓰러지는 거고 셀축은요 이 원래 싸움 잘하는 애들이에요. 투르크 계통이 투르크가 언제부터 무슬림 세계에 내려오기 시작하냐면 9세기부터 이미 그 아바스조의 지도자들이 자기 신변이 위험하니까 용병들을 데려와서 싸움 잘하는 대통령 경호부대 같은 그런 애들이 와가지고 무슬림 세계를 지배를 했었으니까 어마어마한 애들입니다. 이게 보통 무서운 애들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새로운 황제로 알렉시우스 1세라는 분이 이제 올라섰다고 하는데 이분이 뭐 간접 전쟁 전략이라는 거 썼다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직접 전쟁과 비슷해요. 간접 전쟁은 다른 건데 이게 간접 전쟁이라는 개념이 그때 당시에 썼던 말은 아니고 지금 역사가들 중에서 이건 간접적으로 전쟁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쉽게 말해서 직접적인 대규모 전쟁을 한번 졌으니까 피하고 지구전이나 소모전 그리고 이민족끼리 갈등을 조장하는
향한 방식으로 전쟁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전략으로 해서 페체네그족을 막기 위해서 쿠만족과 동맹을 하다가 그래서 페체네그족이 이기고 난 다음에 다시 쿠만족을 이기기 위해 다른 데랑 동맹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반복되었다고 하는데 지금의 전쟁으로 치면 미국이 그 테러의 전쟁 9.12 테러 이후에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 전쟁 한 거랑 비슷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적을 막기 위해서 소국끼리 연합을 시키거나 아니면 다시 버리고 원래는 이제 아프가니스탄 할 때 그 파키스탄 이 미국이 동맹국이었다가 탈레반이 기재가 됐고 이런 것처럼 이런 이민족들의 갈등을 이야기한 거고 베네치아의 해군력도 지원을 받아 그 돈을 주고 해군력을 사가지고 십자군 전쟁할 때 그 지중해 제해권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과정에서 돈이 필요하니까 알렉시우스 1세가 화폐 개혁을 단행했는데 이게 그냥 화폐 개혁이 아닙니다. 노미스마라는 화폐를 썼다가 노미스마 히페르피논 이런데 쉽게 말해서 근본위제로 갔다가 이제 금이 점점 떨어지니까 은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근본위 제도에서 은본위 제도로 간다. 왜냐하면 그 재고를 유지하고 용병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화폐가 떨어지니까 이제 새로운 걸로 바꿔서 대체로 지급하고 이런 것들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야, 이게 망해가는 나라의 특징인 것 같은데 그럼 교수님 결국엔 서유럽에다가 너네가 와서 좀 도와줘라 내가 힘이 안 되니까 이것도 EJ 전략인 거네요. 그렇죠. 이 알렉세우스 1세 꼼네노스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 사람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1차 십자군 전쟁에 이 사람이 요청으로 시작한 거거든요. 1095년에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서로마의 교황 우르바노 2세가 지금의 프랑스죠. 클레르몽에서 사람들 회의를 하면서 이제 십자군 전쟁을 선포를 하는 거죠. 1095년에. 예, 그러면서 이 서로마가 드디어 이제 우리가 열정으로 예루살렘을 찾으러 간다. 이 예루살렘 도시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잖아요. 네. 그 무슬림들한테도 중요하고 유대인들한테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제일 중요한 도시예요. 예루살렘이란 그 평화의 도시라는 뜻인데 원래 여기에 이제 그 성전이 있었던 곳이죠. 예, 제1성전이 있었고 제1성전은 그런데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다 박살을 내버렸고 그 박살낸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6세기 어디로 끌려가냐면 지금 메소포타미아로 끌려갑니다. 메소포타미아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죠. 그게 남PD님이 연식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우리 어렸을 때 보니엠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예, 그 보니엠의 리버스 오브 바빌론이라는 노래가 세계적인 히트가 됐었거든요. 들어본 것 같아요. 예, 그거 한번 나중에 틀어주십시오. 거기가 시편에 이방의 땅에서 어떻게 우리 주님의 노래를 부르냐는 히브리 노예들의 슬픈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그 가사가 랩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아니 그죠 음악이 그래서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기원전 538년에 페르시아 황제가 이들을 해방시켜 주면서 너 우리하고 살려면 살고 돌아가려면 돌아가라 하면서 돌아가서 니네들이 성전을 세우고 싶다니까 생전을 세워준 게 제2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쭉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1성전은 솔로몬이 세웠던 건데 그게 무너지고 2성전을 페르시아 황제의 도움으로 세웠었고 그런데 이들이 이제 기원전 63년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로마가 또 가만두진 않거든요. 돈도 많이 뜯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개기다가 두들겨 맞다가 그래서 개겨서 기원 후 66년부터 70년까지 제1차 독립전쟁을 하고 거기서 이제 패하면서 로마가 화가 나죠. 그러니까 이제 쓸어버리기 시작해요. 성전도 부셔버리고 지금의 그 성벽 하나 서쪽 벽만 우리가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거 그것만 남겨둔 거고 왜 남겨뒀냐 해서 뭐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부시기 힘들어. 아니 이거는 교훈으로 남겨둬야 돼. 또 개기면 이거밖에 안 남는다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또 개기죠. 그래서 132년에서 135년까지 제2차 독립전쟁인데 이때도 이제 못하는 거죠. 당연히 지죠.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로마가 너무 지금 뚜껑이 열려가지고 유대인 놈의 새끼들 너 여기 못 살아. 그래서 강제로 다 쫓아낸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이주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막 유럽 막 아프리카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은 누가 지배를 했겠습니까? 로마가 하지 않았을까요? 예, 크리스찬들. 크리스찬들. 예,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폐허가 된 성전은 관심도 없었어요. 뭐 유대교니까. 예. 네. 크리스찬들한테 관심 있는 건 예수님 성당. 300년대에 그 당시 그 헬레나,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예수님의 무덤을 성당으로 만드는 그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있다가 그걸 638년에 예루살렘이 무슬림들이 뺏어간 거예요. 근데 무슬림들은 또 여기가 예언자 무함마드가 하룻밤 사이에 메카에서 하늘 날아서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 하늘나라 갔다 왔다라는 이 그 종교적 체험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이라는 게 유대인들한테도 중요하고 크리스천들한테 중요하고 무슬림한테 중요한 곳이에요. 638년에 이제 무슬림이 지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타협이 안 되는 지역이네요. 예, 그냥 크리스천들은 어디 가겠습니까? 크리스천들은 가려는 게 지금 예수 성당 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의 무덤인 성당. 이게 예루살렘 성묘교회라고 해가지고 골고다 언덕 쪽에 맞습니다. 있는 거죠. 성묘성당. 예. 성묘교회. 그래도
이슬람이 무슬림들이 잡고서 뭐 참배는 뭐 알아서 해 했는데 이제 빡빡해지니까 아, 열받아서 뭔가 예전하고 다른 게 느껴지는 거죠. 뭔가 느낌이 오는 거죠. 아, 이 셀juk 투르크 얘네들 만만치 않은데. 예, 그리고 이제 그 무엇보다도 동로마가 되게 힘들어. 셀juk 투르크 얘네들 어떻게 좀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라는 생각도 있고요. 예. 아니 근데 교황님이 막 가자 한다고 그 유럽에 막 프랑스도 있고 영국도 있고 신성 뭐 로마 제국 있고 막 각종 소국들 막 영주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로 똘똘 뭉쳐서 아, 새로운 가요? 먹거리가 생겼잖아요. 새로운 먹거리 딱 넓혀야죠. 거기다 여기는 그냥 넓힌 게 아니라 그리스도교 예수님의 무덤을 다시 우리가 찾으러 간다라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명분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돈도 많이 들 텐데 군사 뭐 말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것도 그런 거 다 그냥 각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정복하면 이제 거기서도 아, 뜯어내야죠. 예.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다국적군 아닙니까, 이 교수님? 그럼 이거 뭐 사령관은 누가 하고 뭐 대장은 누가 하고 이게 잘 돼요, 협의가? 그래서 우르바노 2세가 그 십자군 원정을 이제 승인을 했는데 네. 그때 이제 아데바르 주교를 십자군을 총사령관 임명해가지고 이렇게 했고 제가 1차 때는 그렇게 해서 주교가 총사령관 직위를 받은 걸로 아는데 그 후에도 이렇게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네, 그 후에는 여러 이제 군주들이 들어서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1차 때 굉장히 잔인했어. 잔인했어요. 네, 잔인했어요. 예수님의 무덤 성당을 자유롭게 순례를 하기 위해서 그걸 찾으러 간다라는 목적은 정당했을지 모르지만 그걸 찾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예, 우리가 이제 정당한 전쟁이라고 그러면 현대 개념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쟁을 왜 하는가가 있어요. 내가 두들겨 맞았으면 그 전쟁을 할 명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왜 전쟁을 하는가 그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전쟁을 하는가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전쟁을 하냐면 어떻게 전쟁하는가에 있으면 두 가지가 있어요.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맞았다 하더라도 공격을 할 때 민간인을 죽이면 안 되죠. 예, 상대 군인을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인과 전투원을 구분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비례 원칙이 있어요. 비례 원칙은 그러니까 구분의 원칙 다음에 비례 원칙인데 그 비례 원칙은 맞은 만큼만. 그러니까 상대방이 새 총 쐈는데 여기 핵폭탄 떨어뜨리면 안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돼야지 우리가 정당한 전쟁이거든요. 그게 그 유명한 정당한 전쟁 현대 개념입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순례 가기 힘들게 만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순례를 자유롭게 가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다? 정당성을 어느 정도 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구분을 해야죠. 그런데 예루살렘 들어가가지고 무차별하게 사람을 유대인들도 몰아서 죽여버리고 무슬림들도 몰아서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주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 축복을 한 거예요. 이교도는 다 죽여도 되네. 네. 아니 그러면은 뭐 교수님 뭐 알겠는데 아까 셀주크 투르크 되게 세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1차 십자군이 뭐 유럽의 서유럽에서 출발해서 뭐 비잔틴 제국 동유럽 뭐 갔을 거 아닙니까? 콘스탄티노플 거기서 뭐 황제 만나고 인사하고 그냥 뭐 쳐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깨져요 셀주크 이게 궁금한데요? 전쟁이 처음부터 이게 무슬림과 크리스찬들의 종교 전쟁이었으면 무슬림들이 하나가 됐겠죠. 네. 얘네들 하나가 될 이유가 없으니까 지금. 하나가 될 애들이 싸웠겠어요? 파티마하고 셀축이 왜 싸워요? 아, 지금 시아파 순위파가 서로 예, 싸우고 있다. 예. 예. 그리고 시아파 순위파뿐만이 아니라 셀축이라는 그 부족이 여러 개로 리더들이 있거든요. 도시마다 서로 경쟁도 하고 자기네들끼리도 싸우고. 그래서 단일한 왕조가 있었다기보다는 네. 연맹이나 연합의 느낌으로 맞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냥 지역 영주들 뭐 느슨하게 그냥 뭉쳐 있는. 예, 한 사람이 큰 사람이 있지만 각 지역마다 이 사람이 따르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나름 독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또 자기끼리 경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슬림 세계는 분열되어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러면 유럽 사람들 막 몰려오고 비잔틴에서 같이 올 때 야 저게 뭐 저 크리스천들이 손잡고서 정말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온다 이런 위기의식이 없어요. 없었던 거죠. 근데 들어와가지고 무슬림들이 서양에서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때 깨달은 겁니다. 아, 얘네들이 이게 십자군이 이런 거였구나. 하고 무슬림은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까다피라고 리비아의 저 국가원수 있잖아요. 독재자 있었죠. 예, 독재 네. 있었죠. 네. 그 사람이 그래도 그 독재자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명민했어요. 보통 유럽에서 십자군을 여러 가지로 보긴 하지만 보통 8차로 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재밌는 말 합니다. 십자군 안 끝났다는 거예요. 8차인데 9차가 있다. 예, 9차가 이스라엘, 여기 1798년 나폴레옹의 알렉산드리아 침공이 9차 십자군이다. 10차가 있다. 1948년 이스라엘 독립이
10차 십자군이다. 이게 연결돼서 보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이 8차로 끝났다지만 우리가 공부해 보니까 야 이거 아니다. 이 자식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근대에 들어와서 우리 괴롭히고 한 거, 그다음 이스라엘 만든 것도 다 이게 십자군 운동이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시간이 지났을 때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교전이 격화되고 아예 뭐 팔레스타인을 지도에서 지울 기세로 지금 전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결과에 따라서 언젠가 세상에서는 11차 십자군으로 이런 거를 맞아요. 정의할 그럴 수 수 있는 있습니다. 상황입니다. 최종적으로 서양 세력, 이스라엘의 세력이 이겼다. 그렇게 된다면 어. 말이죠. 예. 만약에 그걸 또 이겨내면 그래서 또 이슬람이 반격했다. 예,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바라보는 그 당시 십자군은 그냥 여러 가지 전쟁하는 이교들과의 전쟁이에요. 아, 그게 뭐 엄청난 십자군이고 서양 그거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럼 조직적인 대응이 또 안 됐겠네. 그렇죠. 만약에 알았으면 조직적으로 대응해. 만약에 알았으면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야 우리가 이게 싸울 때가 아니다. 크리스찬들 이상한 놈들이 와가지고 우리 괴롭히는데 우리 너 여기 맞고 나 여기 맞고 이렇게 하자. 네. 그게 안 된 거지. 야, 저기 잘 깨졌네. 저거 내가 어떻게 좀 먹어봐야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군 원정이 이제 유럽 국가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교황 밑에 모여가지고 경제적 이득을 노린다는 걸 저희가 설명하지 않습니까? 네. 반대로 지금 셀주크 투르크라든가 파티마 왕조 같은 경우에는 재해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쟁을 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할 동기가 좀 부족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원정을 받는 쪽이니까 하는 쪽은 그냥 모여가지고 야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새 땅을 얻어야 하는데 이게 공격을 받는 쪽인데 하필 또 이제 그 종파에 따라서 달라진 상황이기 때문이죠. 교수님, 그러면은 저기 결국에는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 황제가 힘이 딸리니까 불러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위험하니까 여러모로 비잔틴 제국도 위험하고. 그래. 그러면은 황제는 같이 뭐 군사력 긁어 모아서 같이 전쟁하러 가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근데 사실은요 기본적으로 이 전쟁은 서유럽의 전쟁, 서유럽의 전쟁이고 나중에 보시면 이제 4차에 가보면 알겠지만 동로마 박살납니다. 그래요. 박살나요. 얘네들이 크리스찬들이 같은 크리스찬들이 아니에요. 아니 그 제국이 그러니까 무슬림들도 지네들끼리 싸웠지만 크리스찬들도 지네끼리 다 싸운다. 이게 종교 하나로 통합이 안 되는군요. 안 돼요. 우리가 이상적으로는 하나예요. 이상적으로 세계의 모든 무슬림은 하나예요. 이상적으로 세계의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예요. 네. 그런데 현실 가보면은 절대 같이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죠. 교수님, 여기 보면 지도가 있는데 네. 지금 비잔틴 제국의 1000년부터 1200년도까지 뭐 이렇게 색상이 칠해져 있고 네네. 셀주크 투르크인데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근데 이게 셀juk 투르크가 중앙아시아 쪽에서 내려와 가지고 자리를 잡고요. 그때 이제 건너편에 있는 게 지금 그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집트를 지배했던 곳이 파티마입니다. 네. 파티마 여기는 치리맘 시아파예요. 시아파고 셀죽은 순니파고요. 그다음에 비잔틴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무슈라는 곳에서 이제 뚫리기 시작하면서 비잔틴 제국이 점차 셀죽의 여러 아타백이라고 그러는데요. 리더들이 여러 가지 공국이라고 그러는죠.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보면 1071년 저희 1부 때 했던 만지케르트 만지케르트 있죠. 네. 그때만 해도 여기까지 만지케르트부터 시작이에요. 여기 뚫려서 이제 예, 여기서부터 계속 시작이에요. 뺏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걸. 시작. 하면 지금 뭐 가운데로 이렇게 막 들어가고 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지케르트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 막았어야죠. 거기서 못 막았으니까 이제 뚫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도가 지형도가 없어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동로를 산맥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있던 요충지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럼 비잔틴 제국은 저기만 소규모로 막으면은 내륙이 안전해. 저기를 뚫렸기 때문에 이제 막 뚫렸죠. 그러면서 이제 비잔틴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가 1071년부터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지도 보니까 이게 안쪽까지 치고 들어왔을 때가 이게 약간 1100년의 요런 색깔이고. 네, 그리고 이제 1453년에 이제 저기 빨간까지 다 끝나는 거죠. 요것만 남는 거예요. 예, 그것만 남았다가 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라는 게 그래요. 그 당시에는 몰랐죠. 1072년이 그런 의미인지는 몰랐죠. 야, 좀 한번 졌어. 예, 돌이켜보니까, 야, 이 사건이 진짜 크구나. 그래서 우리는 1071년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봐요. 그럼 저때 전쟁 졌다고 해도 서유럽이나 동로마 사람들은 몰랐죠, 그때는. 야, 이제 우리 망할 거야 이런 생각은 예, 몰랐죠. 전혀 그때 몰랐죠. 몰랐을 겁니다. 그냥 한번 저거 뭐 황제 죽었네. 예. 근데 조금 크게 깨졌다. 뭐 이 정도. 예,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 너무 큰 거죠. 네. 그때 당시에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릴 것처럼 전투에서 지고 난 다음에 동로마 황제가 자기 몸값이랑 그 다음에 이제 그 뇌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배상금을 매년 지불하게 된 건데 그때 당시만까지만 해도 이제 지금 화폐 가치로 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라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게 한번 무너지고 힘이 약해지니까 야 힘이 약한 놈들한테 우리가 세금도 안 줄 것이고 잘 말도 안 듣고 원래는 자기 동생이라 생각했던 서유럽들이 더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전쟁을 해야 되니까 점점 쪼그라들게 된 것이죠. 역사 쪽에 그런 사건들이 몇 개 있어요. 셀juk 투르크가 지배를 한 다음에 셀축에 쉽게 말하면 따까리를 하던 곳이 오스만이거든요. 그래요? 예. 오스만이 여기서 점차 해가지고 오스만이 이제 여기를 차지하게 된 거예요. 셀축 다음에 오스만이에요. 예, 같은 쪽에서 나온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셀축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섬기기에 자기
훌륭한 조상이 셀축인 거고 오스만은 자기 조상이 오스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이름에 붙은 거예요. 근데 오스만이 셀축보다 약했어요. 밑에 따까리 하다가 얘네들이 이제 커진 거거든요. 야, 그럼 여기도 결국에는 그냥 뭐 내 밑에서 하던 애가 내가 하다 보니까 예, 예. 먹힌 거예요. 근데 그 오스만 제국이 사실은 전 세계를 휘저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제국이 무너지기 시작한 게 돌이켜보면은 네. 1683년에 빈을 포위하다 실패하거든요. 네. 이게 두 번째 실패한 겁니다. 첫 번째 1500년도에도 실패했거든요. 그런데 이 실패가 굉장히 컸던 거예요. 나중에 돌이켜보면 이 두 번째 실패가 결국은 이 제국의 멸망을 가져오는구나. 그때는 몰랐죠. 그래서 어쩌면 지금 현재 세계사에서도 우리가 이미 이제 지금 미국이라든가 이런 국제 질서가 변경되는 시발점이 있었는데도 모르고 지나가는 맞아요. 걸 지금 수도 모를 수 있어요. 있습니다. 아, 우리에게도 지금 이번에 그 탄핵 사태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벌써 우리가 GDP 엄청 많이 날아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이때가 우리한테는 터닝 포인트였구나 뭐 이런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방향으로. 약간 극복을 하면은 그땐 그런 일이 있었지. 네네. 근데 이걸 못하면 야 그때부터 가라앉았구나. 예. 그러니까 이제 오스만 투르크 같은 경우에도 1683년에 졌을 때만 해도 몰랐는데 1699년에 패자로서 이제 조약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 이후부터는 이제 계속 내려가요. 교수님 1071년에 졌는데 네. 1450년까지니까 거의 한 380년은 버틴 거잖아요. 버텼는데 저 상태로 버티지 않고 다 뺏기고 다. 쪽을 네, 하면서. 지금 저기 1200년까지잖아요. 1200년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저기 누더기가 됩니다. 누더기. 그러면은 뭐 저희가 이제 그 1차 십자군 전쟁 좀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네. 다루기로 할 거니까 만지케르트 전투의 어떤 교훈 혹은 여기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 왜 이렇게 힘센 제국이 이게 전쟁도 졌고 여기 우리 대한민국은 좀 저런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일단 처음부터 일단 군사적인 그 봤을 때는 이제 적을 얕잡아보고 정보를 확인하지 못했는데 그게 기만에 당했다. 그리고 전형적인 전술이 이게 하객진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사실 전 세계 전사에서 적을 끌어들여서 포위설명하는 건 항상 있어왔지만 그래도 또 먹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이나 전투의 기본이라든가 적을 얕잡아오지 않는 이런 게 필요한 거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제 이 전투 이후에 그 동로마 제국의 화폐 가치가 크게 떨어져가지고 제가 화폐 개혁을 했다는 게 이게 들어갔어요. 네. 그 보니까 미하일 7세가 파나카스라고 이제 화폐 가치를 떨어뜨린 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가 나왔다는데, 실제로 이제 전쟁이라든가 국방력이 약하고 적에 대해서 잘 방어하지 못할 경우에는 세계 정세 그리고 경제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지금으로 치면 미국의 달러 패권이 이제 국방이라든가 이런 이슈 때문에 바뀔 수도 있다. 이런 것들도 참 생각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교만하지 말아요. 예, 하지 않아야 될 전쟁이었어. 그쵸, 뭐 왜냐하면 서로 평화를 했기 때문에 안 싸우려고 했잖아요. 안 싸워야 되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셀축은 싸울 마음 없었어요. 진짜 싸울 마음 없었어요. 바빠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자꾸만. 그래서 일단은 화평을 맺고 룰루랄라 하고 지금 다른 데 가고 있는데 그거를 굳이 뒤통수를 치면서. 근데 또 파티마 저기 이집트까지 무너뜨리면 더 세지니까 그 전에 때려야겠나 뭐 이랬던 아니요,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생각 못한 것 같아요. 일단 얘네들 좀 손 좀 봐야겠다 생각하는 그러니까 교만했어요. 깨봤구나. 예, 근데 투르크가 만만치 않은 애들이. 예, 그게 실패고요. 그게 정말 패착입니다. 알파 아르슬란이 굉장히 뛰어난 전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전사로서 전투 잘하기도 하고 반대한 리더였어요. 반대하는. 예, 그러니까 그 리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러는데 역시 전쟁은 뭐 하느냐? 리더의 자격, 리더의 품격. 리더가 쪼잔하면요. 그러니까 이미 동로마 황제는 쪼잔했어요. 리더로서 품격이 없었어요. 그죠, 뭐 그러니까 뭐 다 배신하고 안 도와주고 뭐 그렇죠. 조금 힘드니까 예. 도망가고. 그러니까 소수라도 정예 부대고 그다음에 리더가 잘 품격 있게 이끄는 부대는 이길 수 없어요. 그쵸, 예. 그쵸. 맞아요. 그 영화 같은데 보면 가끔 프랑스가 영국한테 잘 지잖아요, 전쟁에서. 그러면 프랑스 기사들 그냥 왕은 가십시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해서 팍 해서 싸우는데 여기는 그냥 다 두고 도망가고 황제 두고 참 충성심이 없었구나. 좋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 이제 1차 십자군 전쟁이 앞에 프롤로그를 다뤄봤잖아요. 네, 1차 십자군 전쟁 조금 상세하게 네.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